지금 환경 자체가 여행하기 좋은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국내에도 가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여행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사 입사를 희망하시면요, 자격증 공부하실 시간에 여행을 한번 더 가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하면 기억 남는다고. 기록하세요. 가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업의 이해와 취업 전략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이준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만 발췌를 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에 출장을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여행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분 중에 그 국적을 보면 미국에서 온 분도 있었고, 동남아 당연히 있고요, 유럽, 홍콩, 중국, 일본, 대한민국 다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여행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 저를 빼고 저는 계속 아직도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여행 관련돼서 직종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전망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번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직무가 아닐까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직업 선호도는 보시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건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물론 2012년 자료이지만 그 대학생들,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취업을 선호하는 기업의 순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일본 쪽도 같은 조건에서 물어본 건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한국은 보여지는 것을 중시했다면 일본은 컨텐츠 중심입니다.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처음에 우리가 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여기를 왜 내가 지원했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한 것과,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혹은 여기가 좋다 하니까 자기주도적인 삶, 자기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결과가 이 양국에서 보여지는 차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2013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향후의 트렌드를 이끌 직업군 7가지를 선정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여행상품 개발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행상품 기획자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기획, 연애 한 4-5번 정도는 이런 기획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들이 있어서, 간혹 이제 지하철 타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직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2020년 향후에, 앞에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2020년 뜨는 직업 해서 여기에도 보시면 관광과 관련돼서 그 관광 신직업이
이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자료는 전부 다 여행 상품 기획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지 지원을 할 거잖아요. 제가 총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행 상품 기획자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품 기획자를 여행 상품 기획자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그게 판매가 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행 상품 기획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 회사의 영업 형태에 따라서 간판, 여행사에서 일하는 여행 상품 기획자냐 아니면 직판,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여행 상품 기획자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도 신입사원을 많이 봤지만 통상적으로 여행 상품 기획자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익히 들은 이야기 혹은 자기 생각에 그걸 기준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막상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아직까지 안타깝게 여행 상품 기획자가 직접 본인이 상품을 개척해서 상품화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야죠. 고객이 가격 중심적이면 가격 중심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자이지만 기획 업무보다는 판촉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행 상품 기획자예요. 물론 여행 상품 기획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만드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 있는 거를 모방해서 만드느냐,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 차이인데 아직은 전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거를 참고해서, 좋게 말하면 참고해서, 모방도 제2의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만드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직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과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저희 같은 이제 간판 회사 혹은 이제 대형 직판 회사 중에서도 그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분들을 기준으로 한 설명인데, 직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기획자께서 직접 고객을 상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담 업무와 분명히 틀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담 업무는 상담사께서 직접 본인이 갖고 있는 DB를 근간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건 반대예요. 고객이 여행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받은 상품 기획자께서 고객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그분들께서 여행을 가셔서 그 여행이 실패하지 않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명감, 그런 게 있으면 아마 그 실제 현업에 갔을 때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니까라는 자기 합리화, 그런 게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람들한테 일생일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거기에 대한 사명감 정말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제가 상품 기획자는 아니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이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지금도 이제 저희 집사람은 여행을 가자, 해외여행을 무리해서라도 한 번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왕 가는 거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네. 5살은 기억하기엔 좀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 미루고는 있는데, 하여튼 여행이라는 거는 개인에게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선물하는 겁니다. 여행 안내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솔자 혹은 가이드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국내에서 통상 인솔자라고 하면 그 유럽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있는 학생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항에서부터 현지까지 현지 가이드를 만날 때까지 계속 쭉 해서 인솔하는 거를 저희 인솔자라고 하고요. 해외에 딱 갔더니 공항 앞에 피켓을 들고 뭐 누구누구 이름을 들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분들이 가이드입니다. 인솔자와 가이드의 차이는 가이드는 한국 기준으로 하면 중국어 가이드가 있고요, 일본어 가이드가 있고 뭐 영어권 가이드가 있는데 이분들은 현지어를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들이 오면 뭐 경복궁이나 가서 뭐 설명도 드리고 한국의 역사가 어떤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 현지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들, 그게 가이드고요. 인솔자는 지금 가시는 분들하고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혹시라도 공항에서 미아가 되진 않을까, 가이드를 만나는 데까지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같이 정말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여행 가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인솔자가 있고 현지에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솔자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현지 공항까지, 또 유럽 같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환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사히 잘 지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가이드하고 딱 만나면 인솔자는 그때부터 따라만 다니지 그 투어 관련돼서 아무 일도 안 해요. 투어 관련해서 물론 이제 뭐 불편 사항이나 있으면 그런 걸 도와주지만 그분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때부터는 현지에 있는 가이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와 프리랜서가 있는데 이 두 직종은 다 프리랜서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희도 과거에 한번 고용을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그 프리랜서 분들은 그 조직에 이렇게 얽매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물론 반대로 조직에 속해 있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통상적으로 제가 그 가이드나 인솔자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직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꾸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향후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을 5가지 직무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상품 기획자가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 자체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국내에도 가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여행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업에 대해 그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 학생분들이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께서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직까지는 연봉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연봉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그럼 여행상품 기획자가 된다면 도대체 나는 얼마의 연봉을 받는 건가? 이게 2년 전에 코리아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4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연봉, 평균 연봉을 순위를 매겼는데 아쉽게도 40개 중에 40위를 한 게 여행업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여행업에서 근무하는 저도 40개 중에 40위라고? 평균이 3,300이랍니다. 올 봄에 모 신문사에 나왔던 기사에 그 대졸 취업 준비생이 희망하는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거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어낸 말은 아니고 기사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천만 원인데 이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이 2,400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4.2년인가 4.3년으로 제가 봤습니다. 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행업이 낮은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봉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거면 연봉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퇴사하는 이유가 스카웃돼서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여행업은 다른 업종과 비해서 그 신입사원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경력사원의 이직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심지어 활발해요.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입퇴사를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데 근데도 계속 그 사람은 이직에 성공을 해요.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연봉에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이유를 여행사는 그 성과급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이거 아마 분명히 이 데이터가 무엇을 근거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 제조업과는 틀리게 성과급 구성비가 꽤 높은 게 여행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성과급을 많이 주는 회사라면 실제로 받는 평균은 이거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그리고 지금의 박봉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상품 기획자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행상품 기획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중요해요. 대인관계,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잠깐 이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제 경험담인데 경력사원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통해서 이제 경력사원 이력서를 봤는데 그분이 10년 경력인데 직장을 15번을 옮겼어요. 10년 경력인데 15번. 자, 만약에 제가 여행사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산업군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면 이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바로 퇴짜를 났을 거예요. 근데 여행사는 아닙니다. 자, 이분이 10번 중에 15번을 옮겼는데 심지어 그만뒀다가 그 15번 중에는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간 직장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떡해. 그게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자, 만약에 A라는 직원이 같이 근무하다 그만뒀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다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한다. 근데 A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히 부족하고 심지어 인성까지 안 좋다. 절대 안 뽑겠죠. 근데 다시 뽑았어요. 자, 그분도 15번 중에 재입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단 그것만 봐도 일단 이분은 적어도 두 가지는 개런티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행사 같은 경우에 회사끼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엄청 치열하게. 근데 이직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기 롯데 JTBC에 있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 투어에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롯데 JTBC 모두 투어, 하나 투어에 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결국에 어딘가에서는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 상품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뭐 유럽 노선, 뭐 미주 대항주 노선, 뭐 일본 노선, 중국 노선에서 노선 담당자들끼리 만나는 이렇게 모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직 정보도 거기서 나누겠죠. 그리고 거기서 업무 협의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끼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 경쟁사에 있는 다른 상품 기획자하고 나는 굳이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래의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왜 또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사람과 사람 간의 업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유대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협상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행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행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혹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심정적으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성격을 바꾸시든가요? 아니면 여행업 말고 다른 업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성이. 통상 우리 인성이라고 하면은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행사에서 말하는 인성은 그게 아니고요. 외향적인 성격, 네트워크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실 다소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나라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자. 그래서 만나자마자 명함 주고받고 바로 거기서 페이스북 친구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꼭 대한민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분은 네트워크를 빌드업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성격, 천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이건 진짜 기본적인 정말 베이직한 거고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격은 갖췄다고 가정하고 나는 외향적이고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문제 전혀 없어 라고 가정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중간에 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단순히 검색을 하거나 뭐 구글링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여행 관련된 전문 기관 혹은 전문 단체 거기서 이제 발행되는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뭐 세계 여행 신문, 관광 신문, 트래블 데일리 뭐 이런 혹은 매년 그 채용 박람회를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채용 박람회도 있고 그런 데 가셔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시면서 최신의 정보를 수집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꼭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트래블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일리로 매일 아침마다 그 여행업 관련된 관광업 관련돼서 그 뉴스레터를 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행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자료 검색하다가 나온 건데 어떤 꼬마 아이가 해외여행 간 거를 이렇게 일기로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저희 큰아이 얘기를 했죠. 그 여행에 몸을 담으실 분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여행의 방식 그것과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면 기억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 통상 일반적으로 우리 여행 가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지만 기록은 거의 안 해요. 물론 사진도 기록의 일종이지만 제가 말하는 기록은 손으로 쓰는 기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손을 움직여야 내가 기록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품 기획자는 상품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이 상품을 멋있는 상품,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하고 상품을 설명을 해야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도 똑같이 구글링하고 본인도 똑같이 블로그 보고서 상담하면 고객한테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더러 고객이 여러분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뭔가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마음을 확 뺏길 만한 답변을 들은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여행은 하되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사 지원한 입사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아마 여기서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여행, 답사 뭐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이제 기획을 했대요. 스케줄도 다 짜고 뭐 여행 그 예약도 다 하고 했는데 동기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행업이 내 천성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은, 활동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상당히 부족한 동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그 여행 상품 기획자가 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행을 갔으면 여행을 가기 전에 기록하는 거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은 상품 기획자가 되면 다 새로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가기 전에 기록했던 그런 경험들이 과연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여행지에서 경험했던 거를 기록하는 거에 반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지에서 기록하는 걸 하셔야 돼요. 상품 기획자는 여행지에서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거를 기록하시는 게 진짜 여행 상품 기획자입니다. 이제 신입사원 입사 지원을 하면 참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기업의 눈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입사원을 뽑는데 자꾸 여러분들의 경험을 봐요. 경력을 보고.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조직에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하고 즉각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인력이 되려면 경험이 무인 사람하고 비슷한 경험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현격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유사 경험이 있는, 유사 경력이 있는 올드 루키에 대한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62.7%, 채용한 전체 인원을 100이라고 했을 때 62.7%가 올드 루키예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이 아닌,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채용을 할 때 만약 100명이 지원을 해요. 10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 지원서를 다 읽어보는데 그중에 경험이 있어. 관심이 한 번 더 갑니다. 잠깐만 빼놓고 더 꼼꼼히 봐야지. 그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난 지금 막 학점 따기도, 자격증 공부하기도, 어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경험까지 쌓으라고? 너무 가혹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경쟁자분들이 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사의 기준입니다. 자격증은 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자격증하고 실제 실무에서의 실무 활용도 하고
그 간극이 너무 넓어요. 여러분 모스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막 이런 거 열심히 하시죠? 오시면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모스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예,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엑셀 그 셀 안에서 칸 바꾸는 거 있잖아요. 한 칸 내리는 거. 그것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선배님한테 물어봤죠. 엑셀에서 셀 안에서 칸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 12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누가 엑셀을 더 잘하는지 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할걸요? 왜냐면 저는 12년 동안 썼으니까 엑셀을. 자격증 몇 개월 공부해서 따라올 수 있는 실무에서 쓰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여행사 기준입니다. 여행사 입사를 희망하시면요, 자격증 공부하실 시간에 여행을 한번 더 가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하면 기억 남는다고. 기록하세요. 가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쭉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때의 경험들이 내공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자격증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안 보는데. 물론 저는 안 보지만 다른 데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통상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이잖아요. 물론 서류를 패스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에는 면접을 통과해야 입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에서 여러분이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 공부한 거 갖고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내가 2번, 3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끝끝내 내가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면접관이 감흥을 얻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자격증 공부할 시간에 다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력서 작성하실 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업무와는 별로 연관은 없지만, 여행업과 별로 연관은 없지만 굳이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굉장히 편리한데, 편리한 만큼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회사 이름을 롯데 JTB에 지원을 했는데 하나투어 어쩌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진짜 우수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실수하시는 분은 어느 회사 인사 담당자도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에서 떨어뜨릴 합당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통상 보면 자소서에 글자 수 제한되어 있는 회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뭐 800자, 아니 뭐 1500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글자 수 맞추세요. 가급적이면. 자기소개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유복합니다. 혹은 엄격하신, 엄하신 아버님 밑에서 근검하게 살았다고. 하여튼 되게 일상적인 것 굉장히 많아요. 저도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론을 먼저, 그러니까 중요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면접관한테 어필하고 싶은 얘기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하실 건지가 관심이 있지.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와야 면접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면접관을. 여러분 스스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절대 면접관을 못 이겨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뭔지 없다면 빨리 만드세요. 여행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집 떠나서 새로운 경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여행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왜 여행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 제가 처음에 이유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스스로도 납득이 되는,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그 누구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왜 여행업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찾으셔야 면접관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면접관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꾸 교류를 하시고 그 교류를 통해서 얻은 연락처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대 생산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업에 관심이 있고 여행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저는 정말 좋은 정보를 드려서 그분이 만족하는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이메일을 드리고 있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